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기다리셨죠? 이태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예, 근데 이 멘트는 다음 네. 주 되면 이제 또 바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주엔 언제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예.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또 돌아오길 바라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친구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친구는 많아요. 실시간 댓글창을 혹시 가득 메우는 많은 지분 중에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땐 지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 뭐 어쨌든 근데 추석 때 어디 안 가요? 추석 방송이에요? 때 고향 가야죠.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 네. 예절의 고향 네, 출신이시고. 충절의 고장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의관이 아주 반듯해요. 오늘 또 네. 교수님 아주 젊게 학생 느낌 나게끔 입고 오셨는데 제가 아까 그 담배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인가요? 제가 오늘 약간 좀 이렇게 톤을 잘 못 맞추고 자켓을 입어버렸네요. 아니야. 의관을 이렇게 정제해야지 너무나는. 이 충과 예의 이 고장 당연히 그래야죠. 글로 가시는구나. 거기 한참 있다 와요? 한 며칠? 저는 그냥 딱 명절 연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쉬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네. 어떻게 교수님은 좀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휴가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어디 다녀오려고요. 제가 어딜 가는지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기밀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공개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보안법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방송 끝나고 제가 사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진짜 이 진짜 더운 여름에는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좀 선선해지니까. 근데 어제는 열대야였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낮에 정말 덥지 않았나요? 오늘도 더워요. 네, 오늘 그래도 좀 중간에 비가 와줘서 조금 식은 느낌이 있는데 한낮에는 아직까지 좀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8491님께서 교수님 드디어 나란 일 하시나요? 아니요. 나란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나란 일은 저는 하루에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하루에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우물정콩945 샵 0945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해드릴 거 있으면 답해드리고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 첫 번째 소식은요. 대통령실 권역응급센터의 비서관 급파, 의료 현장 방문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방문 현장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장상윤 사회부석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인데요.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 마련된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실의 의료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정부의 수가 정책 등 의료 제도가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현장 방문을 검토해왔다면서 지난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현장을 더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즉 즉흥적인 방문이라기보다는 그간 꾸준히 계획해왔다는 뜻이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점검 차원에서 방문 일정을 정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에 전국 17개 광역 시도 권역응급 의료 현장에다가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비서관들이 응급 의료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보고한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 머물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붕괴 위기 속에 이어진 응급 현장 방문, 그리고 1급 비서관 파견 추진과 같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뭐 이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그거는 늦었지만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늦었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신들이 피부로 좀 느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실 안에 레디팀이 있어야 돼요. 반대쪽에서 어떻게 모든 사안은 반대가 있게 마련이니까 그 논리를 듣고서 거기에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대응 논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레디팀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레디팀 얘기를 왜 했냐면 자 1급 비서관들이 쫙 갔어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거리적거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적거렸다가 또 신문에 크게 날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쫙 봐요. 근데 문제가 많아. 그거를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혹시 이번 명절 연휴 때 레드팀 역할하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시켜주면 제가 잘하죠. 원래 제가 이게 이 비판에는 아주 제가 근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못하면 보기만 하면 뭐예요? 네. 보기만 하고 뭐 어때 그러면 뭐 생각보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가나 마나요. 안 그래도 그 인터넷 댓글 반응을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의사들 바빠 죽을 텐데 왜 가서 방해를 하려고 하냐. 그리고 가서 지켜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의료진 분들은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거 일을 제대로 하겠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뭐냐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의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위축될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니 왜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도 남이 지켜보면 잘 못하는 걸 많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이게 평소에 아주 방송을 엄청 잘하더라도 네, 맞아요. 잘해요. 누군가가 요놈 얼마나 오늘 인앤아웃 잘하나 이제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켜본다. 지켜본다. 그러면 이제 막 말이 헛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죠.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소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문제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급 비서관들 가는 거 좋아요. 네. 그럼 이 비서관들이 가서 그걸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간 소기에 어떤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뭐 듣고 싶은 얘기만 말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그 의료단체에도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는 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게 의료단체마다 목소리가 전부 달라요. 예? 이게 일치된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전부 다르다 이건 아닐 수 있지만 네. 일치된 딱 이 어떤 합의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뭐 미래 의료를 위해서 뭐 한다 그것도 다 맞는 얘기가 거기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고 이 어떤 합의를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못 보면은 이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각자 처한 입장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다른가? 네. 입장이 달라서 목소리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입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료단체들은 하루빨리 이 획일화된 단일화된 합의된 합의안을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그럼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안 그래도 어제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부도 그냥 단순히 수치 데이터만 보고 해석할 게 아니라 아니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럼요.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선 본대로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본대로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레드팀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민생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축하난이여 추석 선물 거부 릴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놓고 SNS에 수령 거부 인증글을 올리는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말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윤 대통령이 보낸 원내 입성 축하난도 거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추석 선물 거부 인증 움직임을 거부 릴레이 2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SNS에다가 윤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사진을 공유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는가라고 게시했거든요. 해당 게시글 본문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라고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도요. 수령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대통령의 선물이 왔다면서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서 바로 반송시켰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김 의원은 택배기사에게 선물을 되돌려주는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거든요. 배달 오신 기사분을 걸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주시라.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면서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의원들의 선물 거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명절 선물은 지역 주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특산품이라면서 뭐든 적당히 하시라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선물 거절 릴레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아야죠. 왜? 누가 억지로 받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아니 그거를 왜 SNS에 올리고 나 안 받았어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받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받기 싫고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지지층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역시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그런 거를 바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뻑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기관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 22대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은 거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전 그건 칼럼에도 썼는데 뭐냐면 이게 자꾸 감정이 개입돼 있는 듯한 행위가 정치 과정에서 자꾸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못 받겠다라는 국회의원 이 사람들도 제가 볼 땐 이걸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감정적인 개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인터넷 그 댓글을 보니까 예. 좀 대응이 유치하다라는 댓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 안 보내면 또 안 보냈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안 보냈을 텐데 뭐 이래저래 요몽도 못 털어보네요. 제가 만약 이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받아요. 네. 받는데 그거 돌려보냈다라고 그러지 않고 정말 예를 들면 국회 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라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뭐 같이 먹든지 뭐 그분들한테 조그만 뭐 이거 왔는데 전 네. 필요 없으니까 좀 이게 욕이난 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이걸 뭘 그렇게 그래서 이게 감정이 자꾸 개입하는 듯한 본인들은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저는 진짜
이거는 좀 아주 보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안 보냈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은 뭐 거기에서 그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가지고 나는 또 그 밖에다가 이렇게 버리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거 버리고 싶으면은 자기가 집에 갖고 와서 집 근처에서 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이게 그 본인들은 이 사람들이 뭐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헌법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자꾸 이 감정적인 대립을 이 북돋우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 이거는 전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오히려 이런 행동이 국민들을 더 갈라치게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더 양극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아니 이 강성 지지층도 좋아하겠죠. 그런데 강성 지지층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층을 잡아야 돼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도층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야 잘했다 박수 칠까요? 천만에. 그래서 저는 좀 하여간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아주 안 좋고요. 자꾸 그 민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받은 득표율 차이가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 5.4%포인트 차이 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45대 50.4로 하면은 국민의힘이 130석은 가져갈 수 있었어요. 득표만 본다면. 그런데 이게 107석밖에 못 가져갔죠. 이건 아슬아슬하게 이게 승파가 바뀐 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민심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예, 그 네.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요. 북한 또 오물풍선 부양, 올해만 13번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했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420여 개인데요. 이 중에 2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가 대부분이고요.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쯤부터 또다시 풍선을 재차 띄운 건데요. 우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만약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오물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한 테니스장 입구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아닐까 추측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11분 만에 완전히 불을 끄긴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화약 냄새가 났고요. 이 냄새가 혹시 오물풍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접 촬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기폭제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군 당국의 현장이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와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도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주요 기관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물풍선 살포도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이를 두고 한국 민간단체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결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북한의 수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데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에 이틀에 걸쳐서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한의 오물풍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우리의 대북 전단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데이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바람이 풍속 얼마로 어떻게 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 이게 수십 차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3번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야 이거 우리가 보냈으니까 저쪽이 보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생물 무기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물 무기 혹시 OTT에서 그 탄저균의 습격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흥미로운 그 다큐멘터리인데 네. 이 다큐를 보면 실제로 탄저균이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생물 무기 특히 탄저균이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그게요. 그 OTT 보면 OTT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우편물에다가 이렇게 탄저균 가루를 조금이라도 저걸 하면은 그리고 봉투를 닫아가지고 밀봉을 하잖아요. 네. 그 우편물 이 분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체국에. 이분들이 그 탄저균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 실제로요? 예.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 북한이 이거 계속 우리한테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 추측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아유 또 보냈구나 혹은 우리가 보내니까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심상치가 않고 이게 뭘 집어넣고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실제로 이게 날렸다 그러면은 물론 그 안전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도시 지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야지. 지금 이거 왜 보내느냐 지금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은 그냥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의견이죠. 네, 생화학 무기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풍속과 풍향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네. 뭘 어떻게 하니까 국내에도 간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네들 뭐 딱딱 찍어가지고서 그 소문 듣고 보도된 거에 뭐 종로 용산 이런 것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언론은 그 사람들 맨날 보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은이도 뭐 잘 보는 것 같더라고. 의외로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 네. 교수님도 그럼 주목하고 있을까요? 뭐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할 수 없죠. 근데 북한이 비정상적 집단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저는 진짜 이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오물풍선이라는 게 단순 오물만 들어가지고 뭐 우리도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아닐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물풍선 만약에 이렇게 발견하시면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만져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근처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죠. 맞아요. 초반에는 이 내용물이 궁금하다고 구경하려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사실 자동차 압률이 깨지고 이런 것도 그거 어떻게 자차 보험으로 하나?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하여간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더 큰 문제. 저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네. 자, 다른 얘기하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장애인 육상전설 전민재. 패럴림픽 100m 7위 후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뜨거웠던 파리올림픽 이후에 지금은 이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육상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민재 선수가 100m 결선에서 7위를 기록했는데요. 후회 없는 역주를 펼친 후에 소감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연맹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단어를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전 선수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온 글로 소감을 대신했는데요.
휴대전화에 쓴 편지글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취재진에게 들려준 거예요. 소감문 내용을 보면 패럴림픽 전에 연맹으로부터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 생활보조가 경기장 등에 들어올 수 없어서 훈련하는데 불편함이 컸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가 생활보조로 들어와서 옆에서 손발이 되졌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아서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생활보조가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수 옆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육상연맹 임원의 한 명의 반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게 같이 입장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전민재 선수는 이어서 극구 반대한 한 명의 임원 때문에 연맹 측에서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익산 선수권 대회도 생활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불참한 거라고 털어놓은 거죠. 또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부터 5회 연속 패럴림픽에 출전한 전민재 선수는요. 앞으로 2026년 장애인 아시안게임까지만 선수 생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성준 대표팀 감독은요. 국가대표 선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도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왔지만 어떤 도움도 가족만큼 편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최근 체육계에서 이런저런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소식 들으셨나요?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민재 선수의 어떤 그런 주장, 우리가 그건 충분히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특히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이 나가는 국가대표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돈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장애인 올림픽 우리가 패럴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렇지만은 실제로 그만큼의 국가적인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 특정 임원 한 사람한테 모든 뭐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장애인 올림픽 그 준비하는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그쪽에서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의 얘기가 예를 들면 예산 부족이라는 게 나온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충분한 지원을 해줬는가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전민재 선수의 이런 그 얘기는 뭐 특정인을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도 또 하시죠? 네, 내일도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걱정만 되는 글이 올라서. 자, 지금까지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